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최근 가열된 일부 지역에 대해 맞춤형 선별 규제를 내놨는데요.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 받기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전문가라고 소개해서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반전문가. 네? 아, 그냥 기자라고. 조금 알잖아요. 뭐 조금. 예, 알겠습니다. 두성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휴, 저도 박사 과정했는데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는데 그거 박사를 못 따는데 금방 따셨나 봐요. 아니, 그런데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굳이 학위가 없더라도 우리 예. 국민 전체가 사실은 다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전문가죠. 예, 예. 뭐 거의 박사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SBS 다녀오셨나요? 아닙니다. 예. 오늘은 안 다녀왔습니다. SBS에서 자주 봐요. 거기서 막 나오시더라고. 자, 무슨 정책을 내놨나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요. 예. 그러니까 11.3 정책,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주도했던 것이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투기 과열 지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좀 규제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예. 밝힌 겁니다. 그래서 LTV, DTI 규제도 10%씩 하고요. 그리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그 평론가님 말씀 듣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내용을 좀 이렇게 장윤선 기자가 일단 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중물 정리를 해줬으니. 기존에 청약 조정 대상 지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를 조금 까다롭게 하겠다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37개 지역이거든요. 청약 조정 대상 지구, 예. 조정 대상 지구, 뭐 조정 지구 이렇게 간략하게 예.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기존 부동산 열기가 좀 뜰 것 같은 지역인 거죠? 이미 떴던 지역이죠. 아, 이미 떴던 그러니까 지역. 기존의 제안은 뭐였냐면은 강남 4구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예.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양 1등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매가 안 돼요. 입주할 때까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올리고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땐 전매가 아니라 이제 매매가 되는 거니까 예. 그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이고 실은 서울이 다 청약 조정 대상 지구였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로 일단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잘라놨었거든요. 이게 과구 버전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새롭게 청약 조정 대상 지구를 추가를 했고 그 강도도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일단 추가된 지역 세 군데 보면은 부산, 진구, 기장구. 워낙 지금 부산 열풍이 뜨거웠기 때문에 예. 이 두 지역을 넣고 예. 경기도에서는 광명이 새롭게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뭐 세 지역은 그동안에 누가 봐도 상승률이 뭐 워낙 거셌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40개 지역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핵심은 이제는 그 청약 조정 대상 지구의 기존의 규제보다 강도 높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 40개 지역 아닙니까? 예. 모조리 다 분양권 당첨 받았다. 입주 때까지 못 판다. 그리고 이제 당첨받고 집단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 LTV, DTA를 이 지역은 10%씩 깐다. 여기서 깐다라는 것은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낮춘다는 거죠. 낮춘다는 거죠. 뭐 기존의 기존에 표현은 비방송용입니다. 비방송용입니까? 우리는 해도 되는데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LTV가 뭐 70%였던 거를 60%로 10%를 줄인다.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해당 지역은 앞으로 상시 투기 단속을 나가겠다. 그래서 오늘 참 공교롭게도 여러 부동산 좀 전화 돌려봤더니 예. 전혀 뜬금없는 뭐 강북에 있는 지역도 일거 단속이 나가가지고 지금 다 문 닫고 있다. 또 이렇게 전원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일대 오늘 뭐 그런 전원이 제 옛 정보원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예. 일단 큰 틀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총평을 좀 드리자면은 고심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은 이렇게 규제 대책 아니더라도 오는 8월에 가계부채 대책이 있고 당장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이라는 아주 정말 태생적인 악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쪼여가지고 과잉이라 하면 뭐죠? 이제 앞으로 2018년, 19년 초까지 뭐 분양 물량 쏟아져 나오나요? 오피스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입주 분양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는 입주 물량이 오피스텔 포함해서 한 83만 가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그 수치를 어떻게 다 아세요?
그 연구하나요? 그렇죠. 오. 공부하고 외우고 있죠. 이 정도 기본 수치니까. 예. 아, 저도 외워두려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당국에서는 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지만 예. 강도는 중강도라는 표현. 중강도.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요? 예. 중강도인가요? 지금 대책은 중강도, 저는 뭐 중약 정도로 생각을 하고 두 있습니다. 분이 견해가 틀린데 그럼 한번 논쟁을 붙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입장은 보는 시각의 팩트 부분은 정확하게 예. 말씀을 해주실 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대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제 뭐 각종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대책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11.3 대책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어떤 성격이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박근혜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써왔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부작용이 사실은 2016년도에 좀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8월 25일 날 8.25 대책이라고 해서 그렇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사실 11월 3일 날 이제 11.3 이제 대책이라고 해서 청약 그 자체를 갖다 굉장히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규제하는 내용으로 해서 청약 조정 아까 대상 지역도 이제 그 지정을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규제, 박근혜 정부가 말미에 사실은 규제로 어떤 입장을 갖다 턴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오래 갔으면 괜찮은데, 그 효과를 뭐 분석하기 나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원래 1월 말 정도를 지나면서 약발이 떨어졌다. 약발이 다 떨어졌다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예.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아까 제가 중약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대책 자체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이 저하고 정부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요? 네, 이를테면은 지금 정부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달아올라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가계부채의 위험성, 부실 가능성을 갖다가 막 크게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왜 그렇게 됐을까의 원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원인? 네, 원인 부분. 이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나타난 현상에 집중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원인 한번 좀 예, 들여다봐야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촉발됐다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지금 우리가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의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반 분양가 가격이 너무 오른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강남 4구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렇게 그렇죠. 되나요? 네네. 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정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본다면은 서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마저도 많은데 사실은 공급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입주 대기 물량 또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기다리고 한 2년간에 있어서 80만 호가 넘는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 지역이라는 곳을 한정해서만 딱 본다면은 사실은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예를 들면은 수치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실 그 수치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는 뭐 조금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 지역의 하반기에 원래 하반기에 경기 지역, 수도권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 지역의 입주 물량, 예상되는 입주 물량이 한 12만 호 정도 내외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만 호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6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이것을 서울 지역에 들어오고자 하거나 혹은 지금 강남 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멸실되거나 이주 수요를 갖다가 다 포함시켰을 때는 필요로 하는 수요는 얼마냐면 약 5만 호 정도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강남 지역에 재건축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니까 네. 결국은 그 자기의 주거 지역을 잃는 거거든요. 그렇죠. 준공할 때까지는 그렇죠. 기다려야 없어지죠. 되는데 그분들이 한 3만쯤 되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건 한 2만 호. 예. 그러니까 합하게 되면 한 5만 호쯤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전체를 나가시는 분들하고 또 해당되는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뭐 멸실이 되거나 이런 쪽인데 그 전체가 5만 호 정도 되는데 공급은 2만 호다. 그렇죠. 원래 이제 공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신규 분양할 때 공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건 입주 물량, 입주 대기 물량이라고. 거기 집이 다 만들어져서 이제 사람의 몸만 들어가면은 되는 그 완성된 주택이 한 2만 호
정도에 그칠 것으로. 그럼 여전히 3만 원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구 절벽이나 이런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긴 하지만 지금 한 4, 5년 정도 내에서는 연간 한 2만에서 3만 정도의 실질적으로 집이 부족할 것으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집 자체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막 달아오르는데 내가 사실은 한 10년 뒤에 돈을 모아가 저축해서 내 꿈이 서울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하반기에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집도 지금 해서 지금 현재로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상태에서 내가 기존 주택을 구입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상대적으로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조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마저 급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수요라는 단어로서 매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급해진 분들까지 가미되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더 달아오르는 거죠. 그 실제 이상으로 달아오르다 보니까 매도자나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아무리 높여 부르더라도 사실 분양가 억제를 하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분양가가 33평에 예를 들어 15억, 20억을 하더라도 강남 지역에 분양을 할 때 이런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강남 지역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시청자분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오만불손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맞을 정도로 집을 가지시거나 조합원들의 위세는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 부분에 정부가 이제 칼을 들이대고자 하는 건데요. 과연 그 덩치를 상대로 칼이 이번에 예리하게 벼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롭게 이게 달구어졌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강도가 약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럼 이번 규제의 정책이 이제 우리 두성희 박사님 표현에 따르면 이런 거거든요. 그 소식 끓고 있는데 그 끓고 있는 힘이 워낙 강할 때 소뚜껑을 아무리 눌러도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환상적인 비유를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도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자기도 모르게. 예. 근데 이제 지금 정리를 좀 하면은요. 아까 예. 강도 얘기했을 때 중강이란 뜻이 아니라 예. 강, 중, 약이 있을 때 예. 이제 중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세 가지 저 이제 단계로 나눈 거고. 중중에서도 센 편. 아니, 그러니까 중. 예, 중. 중의 강도. 중의 강도. 그러니까 이게 강, 중, 약, 중 이제 예. 3단계 구분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떠냐면 일단 약을 제가 어떨 때 약이라고 했냐. 만에 하나 LTV, DTI를 안 건드렸다? 이 약입니다. 그리고 강은 어떨 때 강이 나와야 되냐?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와야 되고 여기 플러스 지금 가장 강남 재건축 및 재건축에 핫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강력한 언급. 실은 어차피 올 연말로 유예가 기간이 끝나는데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앞으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계속하겠다. 계속하겠다. 이 정도 나오면은 이건 강이거든요.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 연말로 끝나는 일몰제. 그렇습니다. 정책인가요? 일몰제입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재건축에 이익 얻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액수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이제 50%. 과세를 하겠다 이런 거죠. 50%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재건축 이익 환수제가 만에 하나 일몰이 끝나는 연내 된 데는요. 됐다 오케이 떨어질 때 2억씩 올라요. 2억 3억. 그게 신세금으로 반을 뜯기니까 그거 위에 바다는 된다는 이 최고이익 환수제인데 오늘 제가 중으로 표현한 것은 투기과열지구가 일단 없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지금 뭐 기자들 물어보니까 끝나고 브리핑할 때는 뭐 어차피 그거 연말로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문재인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절대 안 바꾼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중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정평론가님 네. 말씀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두 분 말씀이 오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 어려운 얘기 이렇게 쉽게 푸는 분들도 처음 봤어요. 또 하나 제가 덧붙여도 될까요? 예. 계속 붙이세요. 예. 한 서너 개 더 붙여도 돼요. 정부의 정책 부분에서 사실은 그 내용만 본다면은 강도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공감을 예, 하는데 예. 저는 시장에 그게 과연 아무리 칼이 날카롭고 하더라도 그게 먹혀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중에 정부가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하나의 큰 세력 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중의 단기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걸러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 벽을 쌓는다고 보면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DTI, LTV 상관없어. 나는 돈밖에 없어라는 그 풍부한 자금이 사실 시중에 어슬렁거리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국내 경기 회복이 확연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부담스러운, 또 주식시장은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어떤 그 경기 회복에 대한 느낌을 갖다 보니까 지금 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그쪽에 자금이 들어가기는 힘든 시중의 단기 부동산 자금이 2016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1,000조가 넘습니다. 1,010조 2천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시간이 또 반년 가까운 세월을 더 흘렀으니까 그렇죠. 아마 더 돈이 풀렸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자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 노무현 정부죠.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부동산 요즘 많이 이제 문재인 정부 그 대통령 새 정부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골치 아픈 게 시중의 그 부동 자금이었습니다. 단기 부동 자금인데 그때 부동산 시장에 사실 교란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 규모가 300조 내외였습니다. 3배가 늘었네요. 그렇죠. 3배가 늘은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돈에 대한 충분한 어떻게 보면 그 정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이 없이 사실 부동산 시장만 누른다고 해서 과연 먹혀 들어가겠느냐. 알겠습니다. 정평관님. 네.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 11.3 조치는 빚내서 집 사라. 경기 부양책이었단 말이에요? 와,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왜? 지금 게 초안이 된 게 11.3 대책이죠. 규제였었나요? 이제 앞으로 돈 빌리면 이자만 못 내고 원리금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죠. 11.3 대책. 8.15 조치가 그러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가계부채 그러니까 계속 근절서. 누르는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막판에 정책을 들어서. 지금 계승을 한 건데.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그때는 이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지난 3분기 한 100조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네. 폭발적으로 느는 것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는 그때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은 지금보다 강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경기 회복 조짐이 수치가 선행 지수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부동산 경기를 누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갖고 경기 부양도 막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 그 논리 제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두 마리 토끼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일정 정도 잡으면서 경기 부양은 또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분위기의 편성에서 같이 좀 올릴 필요도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잡는 게 두 마리 토끼.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고심이 깊은 흔적이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 이제 문재인 경제팀의 지금 소득주도 성장률 제이노믹스 아닙니까? 그렇죠. 제이노믹스가 아니라 이게 이전 소위 말하는 경제 민주화 쪽의 그 라인이었다면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급진 좌파 쪽에 그런 버전을 갖고 갔다면은 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좀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제이노믹스의 소득주도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서 소득이 소비를 해서 내수가 살려서 앞으로 한국 경제는 수출 기업은 다 하니까 내수로 펌핑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칫 세게 나갔을 때 부동산을 급냉시키게 된다면 이게 이제 내수가 죽게 되는 아주 필연적인 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경제팀이 이게 저는 굉장히 신경 쓰였을 것이다. 원래대로 밀어붙였으면 이게 노무현 정권 때는 그냥 세게 강경 모드로 갔죠. 그래도 계속 튀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미숙했고 일단은 예. 칼을 쓰는 것들이 하고 그때는 정말로 잠깐 그때 얘기를 하면은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면 딱 갇히면은요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쥐도 예. 사면 초과에 네, 사면 초과에 딱 하면은 여기 갇힌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5년 뒤에 보자. 그러면서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당시에 보유세를 약간 낮추던가 양도세를 좀 낮춰가지고 내분을 시켰으면 쉽게 부동산을 잡았을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지나간 얘기긴 한데. 근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수주도 성장을 외쳐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을 마구 잡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또 약간 다른 커트였는데
11시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얘기도 제가 잘 들어봤는데 재벌 개혁의 재벌 전도사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을 만나고 여기에 보면은 뭐 국민의 뭐 사회적 합의 뭐 이런 세 가지 또 원칙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성숙도. 이게 고용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민간 기업과 트러블로 완전히 척져가지고 그럴 수도 없죠. 예. 왜냐하면 공공 부분의 고용 창출이 민간 부분의 고용 창출로 가는 게 제이노믹스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돼야 소득주도 성장론이 빵 하고 진짜 시너지가 나가게 되는데 예. 여기는 공정위가 막 그냥 재벌의 칼날이면 여기가 또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삐딱선을 타버리면은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 경제팀은 그 소득주도 성장론의 완벽한 그림을 위해서 실은 마치 토끼머리 전법처럼 천천히 가려는 그런 의도가 좀 읽혀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핵심이 가계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라는 이 폭탄을 안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관리를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마다 자 보시면 교육비 지출해야 되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출이 있죠. 그 다 하면은 사실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여유 자금이 네.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되풀이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려는 핵심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처방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예. 그 같은 맥락의 이제 얘기인데 지금 아까 부동자금이 그 1,010조 예. 2천억 이게 이제 6개월 전이에요. 그렇죠. 6개월 전 2016년 1,010조 12월 말 예.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노무현 정부 때보다 조금 더 지금 그 이게 이 경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득 주도 해갖고 경기가 좀 일정 정도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누르면 내수를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1,000조 정도의 부동자금이 네. 그 유동성 자금들이 돌아다니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그냥 그 터지도록 놔두게 되면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가 네. 뛰면서 집 있는 사람들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없는 사람은 계속 맞습니다. 그 자산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 또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극화 문제를. 예, 예. 시장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부동산도 일정하게 좀 잡아야 되고 양극화도 좀 눌러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 노무현 정부 때와 또 다른 차이점은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가 정말 심하다는 겁니다. 서울만 벗어나게 되면요. 이번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만 벗어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다 부동산에 또 죽어 있는데. 예, 다 주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려면은 아마 이제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우리의 국민들의 뭐 소득이 GDP나 뭐 이런 쪽이 증가하면은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부족하다. 예. 공급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공급을 늘리기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인구 증가율의 감소, 나아가서는 2030년 정도가 되면 인구 절벽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작정 공급을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이라는 곳을 한정해서 본다면 이미 택지라는 것을 사실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규 예. 택지라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남 지역은 재건축, 강북 지역은 재개발. 이것 외에는 내가 서울에 들어오려고 할 때 기존 주택을 사든지 아니면 신규 주택, 아주 깨끗하고 새로운 신주택을 갖다가 내가 하려면은 결국은 그러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는 우리가 전체 포괄해서 도시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 외에는 이게 참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면 서울에서 이런 수급과 관련해서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공급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이 현재에도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을 감안할 때 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정부는 이미
대량의 택지 개발 사업은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택지를 신규로 공급하는 건 이제 택지 공급을 통한 방법은 거의 대량 규모의 공급은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것을 도입하기에는 대단히 무리가 따르거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오늘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도 야심차게 사실은 임대주택 공급도 굉장히 연간 17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렇겠죠.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세입자들이 원하는, 정말 임차인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은 가능한 한 도심지의 직주 근접, 직장과 가까이 있고 자기가 생활에 있어 편의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새들어 살더라도 아무데나 저 산속에다가 집을 지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은 나에게 집을. 그렇죠. 서울 직장 있는 사람한테 부산에다 줘줄 수 없잖아요. 그럼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부지가 없는 겁니다. 부지가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매입 임대라든지 이런 쪽을 하긴 하는데 그 전체가 과거보다는 임대주택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택지구입비 예. 비용 그래서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게 다 아주 충분한 그 선거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유세 등을 강화해서 그것을 임대주택 공급에다 공적인 부분에 도시재생과 함께 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임대주택 공급에 큰 사명을 끌고 나가는 쪽이 또 LH 아닙니까? 그렇죠. LH 지금 자기 앞가림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런 그 주택 가격의 상승 부분에서 굳이 강남 지역에서 막 올라가는 부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세입자 혹은 저소득층에게 내 집 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에 핵심적으로 관건이 되고 있는 토지의 문제, 대지 부분 확보 문제, 택지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비용,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저는 정부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제가 볼 때 여기에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LH로 하여금 지금 부채의 끈을 갖다가 사슬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만을 위해서 그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매일인가요? 100억씩의 이자가 나간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H 직원들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임대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면서 항상 수익성을 계산하더라고요. 저는 임대주택 공급은 수익성을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공성을 강조하자 그럼요.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그 그럼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 예산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정부에서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다른 것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정책 목표에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시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짠돌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적 얘기를 하면서 근본은 좌파적 마인드도 갖고 우나 계시네. 좌나 별 상관없이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정이 된다면요. 네. 시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원인들 중에 또 하나 보면은 결국은 임대주택이 충분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전세 문제, 월세 문제 등등해서 맞습니다. 결국 우리 민간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또 정치권에서 정말 솔직담백하게 그래 LH 부채 그 부분은 따로 어떻게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하고 당신들은 돈 생각하시지 임대주택만을 위해서 한번 5년 동안 예. 긴 시간도 아닙니다. 야, 저는 저 정책을 개인적으로 무척 선호하는 정책이에요. 저도요. 그리고 결혼하는 청년 부부들 있잖아요. 예. 임대주택을 그냥 저렴하게. 저렴이 아니고 정말 왜 아니, 행복주택 개념으로 관리비나 이런 것도 예. 한 3년 동안은 예. 정부 재정으로 대줘야 돼요. 그리고 3년 있다가 애 낳지 않고 이게 위장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도덕적 해이. 네. 이런 많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다시 가져오더라도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는 거의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줬다가 애 낳고 그러게 되면 애 양육비 대주면서 그때부터 너희들이 돈 벌었고 임대주택 비용 조금씩 내라. 그래야지 결혼하고 애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 중에도 자격이 일단 찬성 반대 그 얘기. 좋습니다. 동의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임차인 중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많다기보다 있거든요. 좀 있죠.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저도 지금 이번 달 말에 그 임차인의 자격 심사와 관련되는 위원회가 열리고 그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되고요. 예.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갖다가 원한다고 공공임대를 원한다고 하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저기에다 목을 맬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서울 그렇지 지역의 않죠. 경우에 예.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보면은 임대료가 정말 쌉니다.
아주 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 공급에 서울시가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뭔가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숫자상으로 17만 호 뭐 다 합쳐서 내가 이게 5년간 뭐 50만 호 뭐 100만 호 이야기는 생각보다 현실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서울과 서울 근교. 수도권. 주로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 근데 정평론가님, 그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허경영 씨가 얘기했던 거하고 정책은 좀 비슷해요. 그건 좀 불편합니다. 그분하고 비교하면. 아니요, 저는 허경영 씨 정책을 조금 더 다듬으면 기본, 박사님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다듬으면 어찌 보면 그 복지적 마인드가 무척 깊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파트를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문재인 경제팀에 이번 부동산 정책에 좀 변을 좀 하자면은요. 예. 아마도 연말까지 좀 지켜보자 하고 또 지켜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강도 중에 정책을 먼저 내놓지 않았나. 왜냐하면 일단은 8월이 되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이 DSR 카드를 또 꺼내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허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가을, 겨울로 가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그렇죠. 정말로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자산 축소라는, 뭐 나중에 이 시간 있으면 또 이거 집중적으로 할 텐데 그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시중금리를 튀어오를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한은도 그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이미 줬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제 외환 유출이 나오면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일단은 허들이 벌써 2개나 더 있고 내년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또 이제 공급의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경제팀 입장에서 일단 첫 번째 규제 대책은 이 정도의 작은 허들로 한 번은 뛰어넘어 보자. 근데 일단 잽을 날리고 시장 상황을 좀 보겠다 이런 의미도 좀 있나요?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만에 하나 이 세 허들을 다 뛰어넘었다라면은요. 이건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전 세계 경제가 뭐 버블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굉장히 화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뜻도 되거든요. 즉 미국이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다른 트리거가 또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연말까지 가고 내년 초까지는 한번 보겠다라는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네, 그런 긴 호흡으로 아마 첫 번째 카드를 꺼내지 않았나. 박사님 판단은 이제 이게 시장에 그 크게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어쨌든 뭐 중간 정도 혹은 조금 중간보다 약한 정도인데 의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큰 프레임에 좀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그 부분을 사실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현실화시키는 과정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을 보다 명쾌하게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규제만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거나 가격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부동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이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방에 있는 상황이기 뚫고 때문에 나갈 길을 좀 쉽지 않죠. 내주면서 눌러야 그렇죠. 된다.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나의 그 원군들이나 내 백성들은 충분히 안쪽에 성 안에서도 그러니까 성 군사들은 밖에서 싸우더라도 성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심을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그게 결국은 저는 임대주택의 충실한 공급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거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자, 저희가 그 총론을 빅픽처로 들어가다 보니까 LTV, DTI 얘기를 못 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번에 LTV라는 게 이제 집값 대비 얼만큼 돈 빌릴 수가 있는가. DTI는 자신의 소득 대비 연간 갚는 원리금 사독소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LTV는 70%에서 60% 이번 40개 지역이요. 그다음에 DTI는 60%에서 50%로 이제 줄였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7억을 빌릴 수 있었으면 이제는 6억. 그 40개 지역만 해당이죠. 그렇죠. 40개 나머지 지역은 해당 아니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에 70%로 계속하고. 그러나 그것도 역시 7월 말에 유예 기간이 끝나니까 나머지 지역은 과연 이거를 원래 박근혜 정부 때였던 50%로 둘 다 회귀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딱 이 지역만 이걸로 아마 LTV, DTI는 어느 정도 일단은 협의가 된 것이 아니냐.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 1,000만 원 1억 번다라고 했을 때 매년 내가 원리금으로 내는 그 이자 총액이 얼마냐라는 건데요. 요번에 이제 이걸 50%로 묶었으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5,000만 원까지만 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DTI는 상당히 변수가 있는 게 만기, 이제 갚는 기간을
20년, 30년을 늘려보면은 요건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죠. 은행 가면 다 알아서 계산해 DTI를 주죠. 뚝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예. 적극적으로는 이 LTV가 더 이제 강하게 딱 떨어지게 되는 대출 규제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도 집을 한번 사볼까 하니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박사님, 예. 임대주택 쪽으로 정책이 끝났네요, 근데. 다음 시간 또 해야겠네. 그렇습니까? 예. 근데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예. 다시 한번 조금 불러주시죠. 한 지금 번이면 되나? 한 두 번 해야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예. 요 자주 해야 대책 될것 이후에 같은데? 한국은행에서 또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은 새로운 어떤 시장 상황이 또 변모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아까 입주 물량들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네. 왜냐면 부동산 정책은 관심 많습니다. 여기거든요. 청약, 조정 대상 지구, 예. 조정 대상 지구, 뭐 조정 지구 이렇게 간략하게 예.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기존 부동산 열기가 좀 뜰 것 같은 지역인 거죠? 이미 떴던 지역이죠. 이미 떴던 그러니까 지역. 기존의 제안은 뭐였냐면은 강남 4구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예.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양 1등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매가 안 돼요. 입주할 때까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올리고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땐 전매가 아니라 이제 매매가 되는 거니까 예. 그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이고 실은 서울이 다 청약 조정 대상 지구였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로 일단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잘라놨었거든요. 이게 과구 버전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새롭게 청약 조정 대상 지구를 추가를 했고 그 강도도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일단 추가된 지역 세 군데 보면은 부산, 진구, 기장구. 워낙 지금 부산 열풍이 뜨거웠기 때문에 예. 이 두 지역을 넣고 예. 경기도에서는 광명이 새롭게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뭐 세 지역은 그동안에 누가 봐도 상승률이 뭐 워낙 거셌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40개 지역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핵심은 이제는 그 청약 조정 대상 지구의 기존의 규제보다 강도 높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 40개 지역 아닙니까? 예. 모조리 다 분양권 당첨 받았다. 입주 때까지 못 판다. 그리고 이제 당첨받고 집단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 LTV, DTA를 이 지역은 10%씩 깐다. 여기서 깐다라는 것은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낮춘다는 거죠. 낮춘다는 거죠. 뭐 기존의 표현은 비방송용. 비방송용입니까? 우리는 해도 되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LTV가 뭐 70%였던 거를 60%로 10%를 줄인다.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해당 지역은 앞으로 상시 투기 단속을 나가겠다. 그래서 오늘 참 공교롭게도 여러 부동산 좀 전화 돌려봤더니 예. 전혀 뜬금없는 뭐 강북에 있는 지역도 일거 단속에 나가가지고 지금 다 문 닫고 있다. 또 이렇게 전원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일대 오늘 뭐 그런 전원이 저 옛 정보원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예. 일단 큰 틀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총평을 좀 드리자면은 고심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은 이렇게 규제 대책 아니더라도 오는 8월에 가계부채 대책이 있고 당장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최근 가열된 일부 지역에 대해 맞춤형 선별 규제를 내놨는데요.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 받기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전문가라고 소개해서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반전문가. 네? 그냥 기자라고. 조금 알잖아요. 뭐 조금. 예, 알겠습니다. 두성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박사 정했는데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는데 그거 박사를 못 따는데 금방 따셨나 봐요. 아니, 그런데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굳이 하기가 없더라도 우리 예. 국민 전체가 사실은 다 전문가라고 다 볼 수 있고, 전문가죠. 예, 예. 뭐 거의 박사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SBS 다녀오셨나요? 아닙니다. 예. 오늘은 안 다녀왔습니다. SBS에서 자주 봐요. 거기서 막 나오시더라고. 자, 무슨 정책을 내놨나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요. 예. 그러니까 11.3 정책,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주도했던 것이 이제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투기 과열 지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좀 규제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예. 밝힌 겁니다. 그래서 LTV, DTI 규제도 10%씩 하고요. 그리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그 평론가님 말씀 듣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 내용을 좀 이렇게 장윤성 기자가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중물 정리를 해줬으니. 기존에 청약 조정 대상 지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를 조금 까다롭게 하겠다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37개 지역. 아까 제가 중약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대책 자체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이 저하고 정부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요? 네, 이를테면은 지금 정부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달아올라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가계부채의 위험성, 부실 가능성을 갖다가 막 크게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왜 그렇게 됐을까의 원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원인? 네, 원인 부분. 이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나타난 현상에 집중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원인 한번 좀 예, 들여다봐야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촉발됐다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지금 우리가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의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반 분양가 가격이 너무 오른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강남 4구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렇게 그렇죠. 되나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정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본다면은 서울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마저도 많은데 사실은 공급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입주 대기 물량 또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기다리고 한 2년간에 있어서 80만 호가 넘는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 지역이라는 곳을 한정해서만 딱 본다면은 사실은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예를 들면은 수치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실 그 수치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는 뭐 조금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 지역의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경기 지역, 수도권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 지역의 입주 물량, 예상되는 입주 물량이 한 12만 호 정도 내외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만 호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6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이것을 서울 지역에 들어오고자 하거나 혹은 지금 강남 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멸실되거나 이주 수요를 갖다가 다 포함시켰을 때는 필요로 하는 수요는 얼마냐면 공급 과잉이라는 아주 정말 태생적인 악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급 쪼여가지고 과잉이라 하면 뭐죠? 이제 앞으로 2018년, 19년 초까지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나요? 오피스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입주 분양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는 입주 물량이 오피스를 포함해서 한 83만 가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그 수치를 어떻게 다 아세요? 그 연구하나요? 그렇죠. 공부하고 외우고 있죠. 이 정도 기본 수치니까. 예. 저도 외워두려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당국에서는 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지만 강도는 중강도라는 표현. 중강도.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요? 예. 중강도인가요? 지금 대책은 중강도, 저는 뭐 중약 정도로 생각을 하고 두 있습니다. 분이 견해가 틀린데 그럼 한번 논쟁을 붙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입장은 보는 시각의 팩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대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제 뭐 각종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대책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11.3 대책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어떤 성격이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써왔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부작용이 사실은 2016년도에 좀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8월 25일 날 8.25 대책이라고 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사실 11월 3일 날 이제 11.3 이제 대책이라고 해서 청약 그 자체를 갖다 굉장히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규제하는 내용으로 해서 청약 조정 아까 대상 지역도 이제 그 지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규제, 박근혜 정부가 말미에 사실은 규제로 어떤 입장을 갖다 턴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오래 갔으면 괜찮은데, 그 효과를 뭐 분석하기 나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원래 1월 말 정도를 지나면서 약발이 다 떨어졌다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약 5만 호 정도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강남 지역에 재건축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니까 예. 결국은 그 자기의 주거 지역을 잃는 거거든요. 그렇죠. 준공할 때까지는 그렇죠. 기다려야 없어지죠. 되는데 그분들이 한 3만쯤 되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건 한 2만 호. 예. 그러니까 합하게 되면 한 5만 호쯤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예. 전체 나가시는 분들하고 예. 또 해당되는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뭐 멸실이 되거나 이런 쪽인데 예. 그 전체가 5만 호 정도 되는데 공급은 2만 호다. 그렇죠. 원래 이제 공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신규 분양할 때 공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건 입주 물량, 입주 대기 물량이라고. 아하. 거기 집이 다 만들어져서 예. 이제 사람의 몸만 들어가면은 되는 그 완성된 주택이 한 2만 호 정도에 그칠 것으로. 그럼 여전히 3만 호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구 절벽이나 이런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긴 하지만 지금 한 4, 5년 정도 내에서는 연간 한 2만에서 3만 정도의 실질적으로 집이 부족할 것으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집 자체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막 달아오르는데 내가 사실은 한 10년 뒤에 돈을 모아가 저축해서 내 꿈이 서울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하반기에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집도 지금 해서 지금 현재로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상태에서 내가 기존 주택을 구입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상대적으로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조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마저 급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수요라는 단어로서 매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급해진 분들까지 가미되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더 달아오르는 거죠. 그 실제 이상으로 달아오르다 보니까 매도자나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아무리 높여 부르더라도 사실 분양가 억제를 하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분양가가 33평에 예를 들어 15억, 20억을 하더라도 강남 지역에 분양을 할 때 이런 단어가